평사리, 어둠의 발소리 최서희 회고. 서기 1897년. 대한제국이라는 이름이 막 세워지려던 그 격변의 해, 가을. 나는 이 땅에 태어났다. 하동 평사리. 섬진강이 굽이쳐 흐르고 수만 평의 드넓은 논밭이 펼쳐진 곳. 사람들은 이곳을 두고 꿈틀거리는 생명력 그 자체라고 했으나 나에게 평사리는 피할 수 없는 운명이었으며 5대에 걸쳐 쌓아 올린 최참판댁의 영화는 마치 폭풍 후 직전의 고요함처럼 불안하고 차가운 권위의 탑이었다. 나는 최참판댁의 마지막 독자 서희. 땅의 주인이라는 영광과 동시에 그 모든 토지 위에 드리워진 비극을 짊어지고 태어난 아이. 나는 금빛 추수와 잿빛 비극을 모두 보아야 할 운명이었다. 어린 시절의 모든 풍경은 웅장한 기와 지붕 아래서도 늘 어딘가 텅 비어 있는 듯한 쓸쓸함이었다. 고운 비단옷은 나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격리하는 차가운 갑옷과 같았다. 최참판댁이라는 거대한 감옥. 나는 그 안에서 침묵을 배웠고 눈빛만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읽는 법을 먼저 익혔다. 내가 세상의 모든 어둠과 비극을 감당해야 하는 최참판댁의 마지막 독자라는 사실을 나는 태어날 때부터 알았던 것만 같다. 곧 이 집의 흙 속에 묻힌 비밀들이 썩어오르며 모든 영화를 무너뜨릴 것이라는 잔혹한 예감. 나의 삶은 거대한 뗏목이 시대의 강물에 휩쓸려 가는 것처럼 처절하고 외로운 여정이었다. 나를 지켜줄 울타리가 사라진 자리에는 오직 스스로 단단해져야 한다는 잔혹한 숙제만이 남았다. 내가 기억하는 어린 시절, 안채는 햇살이 잘 들지 않는 닫힌 공간이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나의 일상은 더욱 옥죄는 듯 엄격한 예법과 침묵의 권위로 가득 찼다. 나는 나의 나이보다 더 많은 무게를 짊어져야 했다. 나의 할머니 윤씨 부인은 이 집의 권위 그 자체이셨다. 평생을 기도의 연불과 엄격한 절제로 사셨던 분. 사람들은 그분을 두고 정숙하고 강인한 기둥이라 칭송했지만 나는 그분을 바라볼 때마다 마치 얼음처럼 차가운 심연을 들여다보는 듯했다. 할머니의 눈빛은 늘 깊은 수심에 잠겨 계셨고 그 안에는 겉으로 드러낼 수 없는 고통과 회한이 서려 있었다. 그 고통의 근원을 알지 못했던 어린 나는 그저 그 고요함이 무서웠을 뿐이다. 아버지 최치수는 그 엄격하고 뒤틀린 분위기 속에서 자라난 남자였다. 그는 병약했고 늘 불안에 떨었으며 신경질적이었다. 그는 땅의 주인이면서도 땅에 대한 애착이나 의지가 전혀 없는 현실을 초월한 유약한 예술가 같았다. 사람들은 그가 5대 독자라는 핏줄의 무게에 짓눌려 있다고들 했으나 내 눈에는 그저 세상을 향해 벽을 쌓은 외로운 영혼으로 보였다. 그는 내가 아닌 딴 곳을 보고 있었다. 어쩌면 그에게 최참판댁은 족쇄였을 것이다. 왜 이 거대한 집은 이토록 고요하며 슬픔을 감추고 있는가? 왜 아버지의 눈빛은 늘 나를 피하고 허공을 응시하는가? 왜 할머니의 시선은 텅 빈 공허를 응시하는가? 어린 나에게 최참판댁은 풀 수 없는 수수께끼였다. 나는 그 의문을 해소하려 했지만 이 집의 모든 역사는 죄의식과 체면이라는 깊고 어두운 장막 뒤에 숨겨져 있었다. 나는 내가 이 모든 비극의 중심에 서 있다는 사실을 곧 온몸으로 겪게 될 줄은 그때 미처 알지 못했다. 나의 어머니 별당아 씨는 아름답고 고운 분이셨다. 아버지가 그녀에게 냉담할수록 어머니의 방은 쓸쓸했고 그 고요함 속에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격렬한 감정의 소용돌이가 숨어 있었다. 그 쓸쓸함은 곧 깊은 공허가 되었을 것이다. 그 공허 속에 끼어든 그림자가 있었다. 바로 하인 구천이. 구천이는
벙어리 행세를 하며 집안의 굳은 일을 도맡아 했으나 그의 눈빛은 짐승처럼 날카롭고 강렬했다. 나는 어린 눈으로도 어머니와 구천이 사이에 흐르는 이상하고 긴장된 공기를 느꼈다. 그들 사이에는 금지된 욕망, 닿을 수 없는 연민, 그리고 지울 수 없는 운명적인 굴레가 있었다. 그들의 시선이 마주칠 때마다 집안 전체가 미세하게 떨리는 것 같았다. 어느 밤 나는 깊은 잠에서 깨어 안 채 뒤뜰을 보았다.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흔들리던 골짜기의 초롱불. 그 불빛은 어머니와 구천이의 은밀하고 금지된 만남을 암시했고 그 불빛은 곧 최참판댁의 위태로운 평화를 불태울 불꽃이었다. 할머니 윤씨 부인은 이 모든 것을 알면서도 침묵하셨다. 그 침묵은 할머니의 비극적인 과거, 즉 동학첩주 김계주에게 겁탈당해 구천이를 낳았다는 끔찍한 비밀과 얽혀 있었기 때문이었다. 윤씨 부인은 구천이를 향한 모성애와 이 집안의 체면, 그리고 죄의식 사이에서 평생 고통받았다. 이 묵인과 침묵이야말로 최참판댁을 집어삼킬 재앙의 씨앗이었다. 이 비밀이 폭로되는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질 것임을 나는 알지 못했지만 공포는 이미 내 심장을 옥죄고 있었다. 최참판댁 안채가 얼음처럼 차가운 침묵으로 가득 차 있다면 대문 밖 마을은 생생한 욕망과 애환으로 들끓고 있었다. 나는 유모 공씨 할머니를 따라 가끔 몰래 장터의 활기와 마을 안악들의 수다를 엿듣곤 했다. 푼수 이미명의 떠벌림은 온 마을의 소문통이었고 서민들의 억척스러운 삶은 최참판댁의 비단 결과는 너무나 달랐다. 그들의 말 속에는 우리 집을 향한 끝없는 시기와 질투, 그리고 이 거대한 부가 언젠가는 무너질 것이라는 염세적인 시선이 담겨 있었다. 칠성이의 아내 월선이는 남편의 폭력과 가난에 시달리면서도 꿋꿋이 방앗간을 지키며 삶을 이어가는 강인한 여인이었다. 상민 윤보는 천대받는 소작인이었으나 꿋꿋했고 그의 삶에는 흙냄새 나는 정직함이 있었다. 중인 문의원은 마을의 지식인이자 의원으로서 격변하는 시대를 온몸으로 겪고 있었다. 그들은 최참판댁이라는 거대한 권력에 기대어 살면서도 동시에 그 권력의 무게에 짓눌린 채 하루하루를 버텨냈다. 이들의 고통은 곧 시대의 고통이었고 그 고통은 언젠가 폭발할 힘을 응축하고 있었다. 그해 마을에서 열린 오강대놀이는 유난히 음산하고 해학적이었다. 양반들을 조롱하고 세상을 풍자하는 그들의 몸짓은 마치 곧 닥쳐올 비극의 전조처럼 느껴졌다. 사람들은 웃었지만 나는 그 탈 뒤에 숨겨진 민초들의 비통함과 분노를 보았다. 그것은 곧 최참판댁의 낡은 권위가 무너질 때를 예고하는 비명이었다. 어머니가 구천이와 함께 도망친 후 집안은 더욱더 나락으로 떨어졌다. 이 틈을 노린 악의 무리들이 독버섯처럼 피어났다. 아버지의 육촌이었던 김평사는 물의 배를 이끌고 우리 집 재산에 눈독을 들이는 악당이었다. 그는 폭력적이고 무지했으나 탐욕만은 대단했다. 그리고 가장 교활하고 무서운 인물은 외지에서 흘러들어온 귀녀였다. 귀녀는 천민 출신으로 자신의 미모와 악랄함을 이용해 아버지에게 접근했고 자신이 아버지의 아이를 임신한 것처럼 속여 최참판댁의 주인이 될 야심을 품었다. 나는 그 여자의 요염하고 탐욕스러운 눈빛에서 독사를 보았다. 그녀는 복수심과 출세의욕으로 가득 찬 시대를 잘못 만난 마녀와 같았다. 귀녀는 아버지 최치수를 끊임없이 유혹하고 괴롭혔다. 그녀의 목적은 오직 하나, 병약하고 유약한 나의 아버지에게서 땅의 소유권을 빼앗는 것이었다. 아버지는 이미 정신적으로 피폐해진 상태였고 이 악당들의 먹잇감이 되기에 완벽했다.
그는 세상의 모든 짐을 회피하려 했고 그 회피가 결국 자신의 파멸을 불렀다. 세상의 변화는 주막에서도 격렬하게 느껴졌다. 사냥꾼 강포수는 산속 깊이 숨어 세상을 등진 듯한 고독한 인물이었고 계명 양반들은 새로운 문물과 사상을 이야기하며 이 낡은 시대를 부정했다. 모든 것이 격변하고 있었다. 나는 땅만이 영원할 줄 알았는데 땅을 둘러싼 인간의 탐욕은 그 땅마저도 흔들고 있었다. 이 모든 것이 아버지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무게였을 것이다. 결국 내가 가장 두려워했던 비극이 현실이 되었다. 아버지 최치수는 결국 살해당했다. 김평상과 칠성이가 귀녀의 사주를 받아 저지른 잔인하고 끔찍한 살해였다. 그들이 노린 것은 오직 하나, 최참판 댁의 광대한 토지였다. 아버지의 피가 마르기도 전에 평사리는 피바람이 불었다. 나는 어린 나이에 세상에서 가장 큰 공포와 절망 그리고 복수심을 동시에 맛봐야 했다. 아버지의 장례가 끝나기도 전에 서울에서 나의 친척 조중구가 사자처럼 내려왔다. 그는 겉으로는 상주 행세를 했으나 그의 눈빛은 이미 집안의 모든 재산을 탐하고 있었다. 그는 합법적인 절차를 가장하여 아버지의 빚을 빌미로 최참판 댁의 재산을 가압류하고 집안의 대소사를 장악했다. 그는 마치 굶주린 짐승처럼 집안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며 재물을 긁어모았다. 나의 권위는 땅에 떨어졌고 나는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었다. 나는 모든 것을 잃었다. 그러나 나는 무너지지 않았다. 조중구가 나를 멸시하며 토지 소유권을 빼앗으려 했을 때 나는 어린 몸으로 처음으로 그에게 대항했다. 나는 이 땅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나의 이 첫 논쟁은 무력했으나 내 안의 강인함을 깨우는 선언이었다. 나는 살아야 했다. 복수해야 했다. 그 모든 비극 속에서 나는 정신을 차려야 했다. 나는 꿈속에서 수미산을 보았다. 불가능할 것 같은 거대한 산. 그것은 나의 삶이 될 투쟁의 산, 내가 반드시 넘어야 할 시련의 상징이었다. 그 꿈은 나에게 절망 대신 거대한 목표와 의지를 심어주었다. 마을의 무녀는 알 수 없는 예언을 했다. 그녀의 말은 헛소리 같기도 했으나 최참판 댁에 깃든 불길한 기운과 앞으로 닥칠 격변을 암시하는 듯했다. 나는 그 예언들을 이해할 수 없었으나 내 운명이 평범치 않음을 직감했다. 사람들의 입을 통해 전해지는 최참판 댁의 구전들. 그 안에는 할머니 윤씨 부인의 비밀, 그리고 이 집안의 핏줄에 얽힌 저주와 광기가 담겨 있었다. 나는 이 모든 구전이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운명에 대한 경고임을 깨달았다. 비극이 끝난 후에도 풀리지 않는 의문은 계속되었다. 나의 어머니 별당아 씨와 하인 구천이는 어디로 갔는가? 그들은 최참판 댁의 재앙 속에서 완전히 사라졌다. 사람들은 그들이 도망쳤다고 했지만 나는 그들의 도피가 아버지의 죽음과 묘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본능적으로 느꼈다. 그들의 사랑은 이 모든 것을 뒤흔든 태풍의 핵이었다. 할머니 윤씨 부인은 아버지의 죽음과 어머니의 실종 앞에서 더욱 침묵하셨다. 그 침묵 속에서 나는 할머니의 깊은 회한과 고통을 읽었다. 구천이가 당신의 아들이라는 비밀, 그리고 그 구천이가 어머니와 함께 사라짐으로써 할머니는 이 모든 비극의 죄책감을 스스로 짊어지신 듯했다. 그 비밀은 이 집의 흙 속에 깊이 뿌리내린 수백 년간 이어져 온 저주였다. 조중구는 나를 완전히 짓밟고 이 땅에서 쫓아낼 계획까지 세웠다. 그는 나에게 다리가 불편한 사람과 강제로 결혼시켜 나의 토지 소유권을 완전히 빼앗으려 했다. 그는 나를 멸시하며 말했다.
어린 계집애가 무슨 땅 타령이냐. 하지만 조중구의 완전한 성공은 번번이 실패했다. 나를 지켜주던 셋째 하인 김길상이 있었다. 그는 나보다 4살이 많았지만 어린 내 눈에도 그는 이미 어른처럼 신중하고 속 깊은 사람이었다. 그는 나의 그림자이자 나의 방패이자 나의 칼날이었다. 길상은 나의 명령을 따랐을 뿐만 아니라 나의 모든 계획을 이해하고 지지했다. 우리는 조중구의 감시를 피해 탈출을 준비했고 그 과정에서 길상은 나에게 세상의 이치와 생존의 방법을 가르쳐 주었다. 나에게는 더 이상 나약한 아씨의 눈물이 없었다. 나는 무너지는 가문의 마지막 주인으로서 냉철해져야 했다. 나는 이 땅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설령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반드시 돌아와 모든 것을 되찾을 것이다. 이 결의는 나를 강인하게 만들었다. 평사리를 떠나는 것은 단순한 도피가 아니었다. 그것은 미래를 위한 투쟁의 시작이었다. 할머니 윤씨 부인은 내가 떠나는 것을 보시고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다. 다만 그 텅 빈 눈빛 속에 나에게 모든 희망과 가문의 숙명을 걸고 계심을 읽을 수 있었다. 그분은 내가 반드시 살아남아 가문의 대를 이을 것임을 알고 계셨다. 나는 길상 그리고 유모인 공씨 할머니와 함께 정든 평사리를 뒤로했다. 수백 년간 우리 가문의 역사가 깃든 곳. 섬진강을 건너고 산을 넘으면서 나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뒤를 돌아보는 것은 나약함이었다. 나는 최서희라는 이름을 가슴에 새기고 낯선 땅, 간도의 용정촌을 향해 새로운 삶의 길을 나섰다. 간도 용정촌. 조선의 국경을 넘어선 조선인들이 새롭게 뿌리를 내리는 황무지. 그곳은 모든 것이 허허벌판이었지만 나에게는 새로운 시작의 기회였다. 나는 15살의 어린 나이였지만 이미 한 가문의 마지막 주인이자 모든 것을 잃은 채 복수를 꿈꾸는 투사가 되어 있었다. 나는 눈물 흘리는 대신 세상을 읽기 시작했다. 돈의 흐름, 사람들의 욕망, 시대의 경랑. 평사리에서 나는 유약한 아씨였으나 간도에서 나는 상인이자 전략가로 다시 태어났다. 빼앗긴 토지는 나의 숙명이었다. 나는 이제 토지 위에 서서 복수의 칼날을 갈기 시작한다. 땅은 나에게서 모든 것을 앗아갔지만 나는 그 땅에서 삶의 이유와 투쟁의 근원을 찾았다. 나는 반드시 돌아갈 것이다. 토지 일권에서 최서희는 어린 나이에 감당하기 힘든 가문의 몰락을 겪었습니다. 비극 속에서 그녀는 절망 대신 강인한 의지를 선택했고 복수와 생존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리고 간도로 떠났습니다. 15. 그 나이에 나는 이미 20회를 더 산 노련한 투사 같았다. 더 이상 최참판댁 담장 안에서 예절과 규범에 갇혀 살던 유약한 아씨가 아니었다. 모든 것을 잃고 국경을 넘어 도망친 망명자. 간도 용정촌은 나에게 피난처가 아니었다. 이곳은 춥고 메마른 황무지였으나 나를 단련시키는 거대한 쇠화로였다. 나는 이 땅에서 복수라는 칼을 벼려야 했고 생존이라는 가혹한 현실 앞에 내던져진 싸움꾼이었다. 그림자에게 의지하다 나의 유일한 안식처이자 내가 이 혹독한 땅에서 하루하루를 버틸 수 있는 이유. 김길상이었다. 그는 내 곁을 지키는 그림자였고 나는 그 그림자를 의지했다. 척박한 땅에서 콩나물 한 줌이라도 더 얻기 위해 몸부림치는 동안 우리는 주종관계를 넘어선 생사의 동반자가 되었다. 나는 그의 묵묵함 속에서 잃어버린 평사리의 안정을 찾았고 밤이 되면 그 안정을 확인하며 위안을 얻었다. 그 감정은 단순한 주인의 애정이 아니었다. 그것은 남녀 간의 미묘하고 피할 수 없는 끌림, 내 안의 가장 깊은 곳에서 움트고 있던 풋사랑이었다.
길상이는 내 것이었다. 내 운명의 일부였고 내가 이 세상을 버틸 유일한 동아줄이었다. 그는 나의 명령을 거역한 적이 없었기에 나는 그가 영원히 나의 그림자로서 곁에 머물러야 한다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이 믿음이 훗날 나를 평생 얽맬 질투와 소유욕의 굴레가 될 줄은 그때의 나는 꿈에도 몰랐다. 피와 냉정으로 장사치가 되다 간도에서의 삶은 양반 아씨의 고상한 예절 따위는 철저히 부인했다. 오직 음양의 이치, 냉혹한 현실의 법칙만이 존재했다. 오직 생존과 돈만이 목적이었다. 나는 길상과 함께 시장을 뒹굴었다. 곡물을 사고 팔고 샘을 치고 이문을 남기는 과정에서 나는 돈의 흐름을 읽는 본능적인 능력을 발견했다. 사람들은 나를 어린 아씨 대신 앙칼지고 당돌하며 도끼 서린 장사치로 보았다. 매번 계산했고 매번 의심했으며 단 한 번도 정에 이끌려 거래하지 않았다. 내가 한 번 결심하면 천리밖의 이익도 손안에 넣어야 직성이 풀렸다. 내 안의 강인함은 복수심이라는 걸음을 먹고 급속도로 자라났다. 나는 잃어버린 것을 되찾는 것을 넘어 오히려 빼앗긴 것보다 몇 배 더 많은 재산을 불려나가는 무서운 집념을 보였다. 돈이 곧 힘이며 이 힘만이 나를 평사리로 돌아가게 해줄 유일한 무기임을 뼈저리게 깨달았기 때문이었다. 돈을 세는 동안 나의 소녀다운 감성은 점점 무디어져 갔다. 하지만 악연은 국경을 넘어서도 끈질기게 우리를 추적했다. 평사리의 조중구. 그의 그림자는 길고 음산했다. 간도까지 쫓아온 그의 수하들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행패를 부렸으며 내가 모으는 돈줄을 집요하게 끊으려 했다. 그들의 악행은 조중구가 평사리의 재산을 완전히 장악하기 위해 나를 방해하는 노골적인 암시이자 경고였다. 나는 위협 속에서도 절대로 굴복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들의 행패를 역이용하여 나의 결의를 더욱 단단히 다지는 걸음으로 삼았다. 나는 결코 쓰러지지 않는 바위가 되어야 했다. 나의 투쟁은 7년 동안 이어졌고 아직 끝나지 않았다. 기적이었다. 헐벗은 황무지에서 나는 기어이 성공했다. 나의 냉정한 계산 능력과 길상의 묵묵하고 충실한 실행력이 합쳐진 결과였다. 나는 곡물 무역에서 단시간에 막대한 부를 쌓았다. 이 땅에서 황금의 무지개를 잡아야만 평사리로 돌아가 조중구에게서 모든 것을 되찾을 수 있었다. 곡물 시장의 변동을 날카롭게 예측했고 위험을 감수하는 추진력은 타의 추종을 불허했다. 나의 손이 닿는 곳마다 돈이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나는 순식간에 조선인 상권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이 되었다. 사람들은 나를 두려워하며 어린 여장부라 칭했다. 나는 승리했으나 나의 마음은 늘 고독했다. 이 모든 성공은 복수라는 단 하나의 목적을 위한 피와 땀 그리고 눈물로 얼룩진 수단일 뿐이었다. 나는 이미 나약했던 아씨의 옷을 벗고 냉혈한 상인의 갑옷을 입고 있었다. 불을 쌓을수록 과거의 풍경은 더욱 선명해졌다. 아버지 최치수의 비참하고 멀고 먼 황천길, 그리고 그 길을 만들었던 평사리의 악당들. 내가 이룩하는 모든 황금은 그들에게 복수할 힘을 얻는 과정이었다. 나는 조중구가 평사리를 완전히 장악하고 토지의 주인 행세를 한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밤잠을 설치며 마음속에서 복수의 칼날을 벼렸다. 평사리는 나에게 돌아갈 고향이 아니라 반드시 무릎 꿇려야 할 나의 전쟁터였다. 그때 내가 가진 모든 권력과 돈으로도 막을 수 없는 가장 잔인한 시련이 닥쳤다. 길상과의 관계는 나의 가장 깊은 곳에 묻어둔 비밀스러운 보석이었는데 그 보석에 회복 불가능한 금이 가기 시작했다.
간도에서 만난 여인 월선이. 그녀는 길상에게 고향을 떠나온 억척스러운 삶의 위안을 주었고, 길상은 월선에게서 잃어버린 고향의 따뜻한 정을 찾았을 것이다. 그들이 자수당이라는 외진 곳에서 미래를 가졌다는 소문. 그것은 나에게 충격이라기보다는 배신이었다. 나는 그를 나의 소유물, 나의 충직한 하인으로 규정했으나 그는 나의 통제를 벗어난 한 명의 남성이었다. 나의 양반 아씨로서의 자존심과 길상을 사랑하는 여인으로서의 질투심이 한꺼번에 폭발했다. 내 안의 아씨는 처참하게 무너졌고 내 안의 상인은 냉혹하게 길상을 심판하려 했다. 길상의 배신은 나의 복수 계획보다도 더 큰 상처를 주었다. 나는 악몽을 꾸었다. 내가 가진 모든 황금과 토지, 심지어 길상까지 모두 아스라이 사라지는 꿈. 길상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공포는 나의 냉철한 이성을 마비시켰다. 나는 광기처럼 길상을 매섭게 닥달했고 매 순간 질책했다. 길상은 죄인처럼 고개를 숙였고 나는 나의 권위를 이용하여 그를 떠나지 못하게 만드는 데 성공했다. 나는 그에게서 육체적이고 정신적인 소유를 뼈저리게 확인하려 했다. 하지만 그 성공은 승리가 아니었다. 나는 나의 권위로 그의 몸을 묶었을 뿐 그의 마음 깊은 곳을 차지하는데 영원히 실패했음을 직감했다. 길상과의 관계는 무명번뇌, 즉 근본적인 무지에서 오는 고통 그 자체였다. 나는 그를 사랑했으므로 그를 소유하려 했고 그에게 나의 삶의 모든 것을 의지했다. 나는 길상이 나에게 돌아오게 만들었으나 이 사건을 통해 나는 더욱 냉혹하고 집요한 여인으로 변해갔다. 사랑 앞에서 나는 한없이 나약했으나 복수와 삶의 투쟁 앞에서 나는 피도 눈물도 없는 잔인한 여주인이었다. 토지라는 거대한 유산을 짊어진 나는 인간적인 사랑마저도 운명이라는 무게로 짓눌러야 했다. 이 이중적인 감정, 양반 아씨와 잔인한 상인 사이의 괴리가 평생 나를 짓누를 굴레가 될 것을 나는 직감했다. 나는 나의 고통을 숨기기 위해 더욱 격렬하게 세상으로 나아갔다. 간도는 단순히 돈을 버는 땅이 아니었다. 조선인들의 꿈과 좌절, 그리고 시대의 경랑이 뒤섞이는 거대한 용광로였다. 나는 장사를 위해 목기막을 드나들며 조선 팔도에서 흘러들어온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다. 그들은 상인, 유민, 학자, 그리고 비밀스러운 사정을 가진 지식인들까지 다양했다. 그들의 입을 통해 전해지는 고향 소식, 그리고 망해가는 대한제국과 일본의 압제에 대한 이야기는 나의 냉철한 심장을 흔들었다. 사람들은 이 혼란이 과연 단순한 바람인가 아니면 거대한 운명의 소용돌이인가를 목청 높여 논했다. 나의 관심사는 돈을 버는 것이었으나 나는 점차 이 거대한 시대의 흐름을 외면할 수 없게 되었다. 이 나라는 어디로 가는가? 이 혼란 속에서 나의 복수가 단순히 한 가문이 원한이 아니라 진정한 의미를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나는 돈으로 시대의 파도를 타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다. 나는 조선의 문화를 지키려는 운봉의 명인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들은 나라를 빼앗겨도 혼을 잃지 않으려 했다. 붓글씨와 가야금 소리 속에서 그들의 굳건한 정신은 나에게 영감을 주었다. 땅을 잃어도 정신까지 잃어서는 안 된다는 준엄한 깨달음. 나의 복수는 단순히 땅을 되찾는 것을 넘어 이 민족의 정기를 회복하는 성전과 같아야 했다. 간도 땅에서 만난 조선인들은 초록은 동색이었다. 같은 민족으로서 서로 돕고 의지했지만 생존을 위한 경쟁은 피할 수 없었다. 장사를 하며 마주친 사람들의 억척스러운 삶, 황무지에서 기어이 생명을 피워낸 배추밭 풍경 속에서 나는 민초들의 끈질긴 생명력을 보았다.
그들은 가난했지만 희망을 잃지 않았다. 그들의 모습은 나에게 내가 반드시 돌아가 지켜야 할 땅과 백성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했다. 나는 더 이상 최참판댁의 아씨가 아니라 조선의 딸이자 이 민족의 희망이었다. 시대는 마치 이지러진 달처럼 불안정했다. 그리고 마침내 백의인들, 즉 의병이나 독립운동가들의 활동 소식이 들려왔다. 그들은 나라를 구하겠다는 숭고한 정신으로 무장한 이들이었다. 그들의 인식은 나의 복수심을 넘어 민족의 대의라는 더 큰 목표를 향하도록 나를 자극했다. 나의 땅을 되찾는 일은 단지 가문이 원한을 갚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의 정기를 되찾는 성정과 같아야 했다. 나는 내가 모은 막대한 자금을 그들에게 지원함으로써 나의 성공을 더 큰 대의에 연결시켰다. 돈은 이제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조선의 독립을 위한 밑거름이 되었다. 내가 간도에서 황금의 무지개를 쫓는 7년 동안 고향 평사리는 파멸을 향해 치닫고 있었다. 내가 복수할 필요도 없이 악은 스스로 무너지는 길을 택했다. 조중구는 최참판댁을 장악하고 구시대의 늙은 보수파처럼 행세했지만 그는 시대의 흐름을 읽지 못하는 탐욕의 화신이었다. 이미 세상은 새로운 사상과 개화파의 물결로 넘실거리고 있었다. 사람들은 일본의 압제와 관리들의 부패 속에서 난리가 난다는 소문을 끊임없이 퍼뜨렸다. 조중구의 무자비한 폭정과 끝없는 탐욕은 마을 사람들의 분노를 극에 달하게 했다. 그는 땅만 탐했을 뿐 그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의 마음, 즉 민심을 얻는데 철저히 실패했다. 그의 몰락은 시간 문제였다. 조중구의 폭정은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작은 춘사, 즉 자잘한 봉기를 촉발시켰다. 농민들은 더 이상 빼앗기지 않으려 했다. 그들의 저항은 미미했지만 곧 거대한 불길로 번질 조짐이었다. 조중구에게 토지를 빼앗긴 농민들은 매일 그에게 살려주십시오라고 피맺힌 애원을 했지만 그의 귀에는 들어오지 않았다. 나루터는 고향을 떠나는 절망적인 사람들과 새로운 세상을 찾아 들어오는 사람들이 교차하는 비극의 교차로였다. 평사리는 거대한 소용돌이의 중심이었다. 이제 평사리는 더 이상 평화로운 땅이 아니었다. 탐욕과 절규, 그리고 피의 냄새가 진동하는 아수라장이었다. 그리고 마침내 평사리에 피의 심판이 내려졌다는 소식이 간도까지 전해졌다. 내가 돌아가 복수할 필요도 없었다. 악은 스스로를 파멸시키는 운명을 타고났기 때문이었다. 아버지 최치수를 살해했던 악의 삼총사, 귀녀, 김평산, 그리고 칠성이는 결국 비참한 최후를 맞았다. 탐욕과 배신이 낳은 결과였다. 귀녀는 김평산에게 이용당하고 버려졌으며 복수심에 사로잡힌 칠성이가 김평산을 살해했다는 소문이 파다했다. 혹은 그들 스스로가 서로를 향한 광적인 탐욕 때문에 파멸로 몰고 갔다는 소식. 그들의 죽음은 최참판댁을 짓누르던 어둠의 그림자가 스스로 사라지는 격렬한 종말이었다. 이 소식은 나에게 운명의 심판처럼 들렸다. 마을 농민들은 슬퍼하는 관객이었다. 그들의 죽음에 환호하는 대신 시대의 비극 앞에서 조용히 침묵했다. 그들이 애통해한 것은 악당들의 죽음이 아니라 한때 평화로웠던 이 땅이 끝없는 탐욕과 사륙으로 더럽혀졌다는 사실이었다. 그들은 땅의 주인이 아니라 땅의 진정한 수호자를 필요로 하고 있었다. 조중구는 이 모든 살해 사건을 틈타 최참판댁 재산을 완전히 자신의 것으로 돌리려 했으나 심증만 가득했던 나의 땅에 대한 그의 탐욕은 결국 발각되었다. 그는 위조된 땅 문서와 횡령 사실이 드러나며 관아에 붙잡힐 위기에 처했다. 조중구의 몰락은 필연적이었다. 이제 평사리는 주인을 잃고 텅 빈 채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비극은 멈추지 않았다. 아버지의 살해에 연루되었던 이들의 죄는 그들의 자식들에게까지 이어졌다. 살인자의 아들들은 가난과 저주 속에 놓였고 나는 그들의 비극 속에서 숙명의 굴레를 보았다. 죄는 대를 물려가며 이어지는 법. 그러나 나는 이 비극의 고리를 끊고 새로운 질서를 세워야 했다. 평사리가 종말을 맞았다는 소식은 나에게 바라의 신호였다. 악당들이 모두 사라졌고 조중구의 기반도 무너졌다. 내가 간도 땅에서 7년간 피땀 흘려 모은 황금의 무지개, 그 거대한 불을 펼쳐 보일 때가 온 것이다. 나는 길상에게 그리고 나 자신에게 맹세했다. 우리는 평사리로 돌아간다. 그 땅을 되찾고 빼앗긴 모든 것을 회복할 것이다. 이제 내가 최참판댁의 주인이자 평사리의 진정한 주인이 될 것이다. 길상과의 관계는 사랑을 넘어선 숙명이었다. 월성과의 사건은 나를 더욱 단단하고 집요한 여인으로 만들었을 뿐이었다. 나는 이제 사랑과 복수 그리고 생존을 모두 아우르는 최서희가 되었다. 나는 내가 가진 모든 것, 나의 부와 권력 그리고 길상의 충성을 걸고 이 시대의 경랑과 맞서 싸울 준비를 마쳤다. 평사리는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나의 토지, 나의 숙명. 나는 돌아간다. 이 땅의 모든 것을 나의 질서 아래에 두기 위해. 토지 일부 이권에서 최서희는 혹독한 간도의 황무지에서 피와 땀으로 황금을 일구어냅니다. 길상과의 미묘한 애정과 질투, 그리고 시대의 경랑 속에서 그녀는 어린 아씨의 옷을 벗고 냉철한 여장부로 성장합니다. 평사리에서는 악당들의 피의 종말이 이어지고 조중구의 몰락이 예고됩니다. 이제 그녀는 드디어 고향으로 돌아가 조중구와 최후의 대결을 펼칠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녀의 귀향은 단순히 재산 회복을 넘어 한 시대의 종말과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여왕의 귀환과 같았습니다. 7년. 북간도의 황무지에서 내가 모은 것은 단순한 쌀이나 곡식 따위가 아니었다. 그것은 혹독한 세월 속에서 벼려낸 복수의 갑옷이었으며 빼앗긴 운명을 되찾기 위해 스스로 머리에 씌운 왕관이었다. 춥고 메마른 땅에서 나는 도끼를 배웠고 돈의 냉정한 흐름을 읽는 법을 익혔다. 나의 피와 땀 그리고 강교한 상인들의 술수 속에서 배운 모든 것이 나의 무기가 되었다. 평사리의 악당들이 스스로 파멸했다는 소식은 나에게 바라의 신호였다. 이제 돌아갈 시간이었다. 나는 더 이상 숨지 않았다. 나는 승리자가 되어 고향 땅을 밟아야 했다. 나는 간도의 모든 짐 그리고 마음속의 미련까지 정리했다. 길상과의 미묘한 갈등과 그를 향한 애증은 나의 심장에 깊은 흉터로 남아 나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나는 그 모든 인간적인 아픔을 복수라는 거대한 집념으로 덮어버렸다. 마치 지옥에서 영혼을 구제받은 듯 나는 과거에 유약하고 눈물 많았던 아씨를 끊어냈다. 나의 귀향은 개인적인 재산 회복을 넘어 피폐해진 최참판댁이라는 영혼을 구원하는 성스러운 의무였다. 이 광활한 토지가 나의 사명이었다. 나는 이제 길상의 여자도 허망하게 죽은 최치수의 딸도 아니다. 나는 최서희, 이 땅과 이 집안의 운명을 짊어진 사람이다. 간도의 모진 바람과 돈의 살벌함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 감히 아무도 나를 막을 수 없을 것이다. 마침내 압록강을 건너 고향 땅으로 향했다. 7년 동안의 고난은 나에게 세상의 모든 흙먼지를 묻혔지만 나의 눈빛은 누구보다 빛났다. 나는 더 이상 유백일에 오르는 비련의 아씨가 아니었다. 겉으로는 조용하고 겸손한 행색이었으나 내 안에는 화산 같은 불꽃이
꺼지지 않는 집념이 타오르고 있었다. 나와 함께 돌아온 홍이 구천의 아들. 그는 달구지를 타고 오며 낯선 고향 땅을 두려움 가득한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그는 최참판댁의 비극을 몸으로 겪지 않았지만 그 비극의 씨앗, 즉 구천과 어머니의 슬픈 운명을 이어받고 있었다. 나는 그 소년을 보며 나의 과거를 잊지 않았고 이 아이만은 비극을 반복하지 않게 하리라. 나의 힘으로 그를 지키고 새로운 삶을 주리라 다짐했다. 이 아이는 나의 속죄이자 나의 미래였다. 봄이었다. 평사리 들판에 노란 개나리가 흐드러지게 핀 것을 보았을 때 나의 심장은 고통스럽게 멈추는 듯했다. 7년 전 아버지의 피와 어머니의 광기가 서려 있던 집. 이제 그 집은 내 손으로 새로운 질서를 가지고 다시 태어나야 했다. 나는 굳게 담은 입술과 냉정한 눈빛으로 낡은 담장 앞에 섰다. 그때 길상이 나의 손에 꺾어 쥐어준 개나리꽃. 그 꽃은 희망이 아니라 냉정한 복수의 서약이었다. 나는 그 꽃을 보며 마음속의 감정을 눌러 담고 최참판댁의 굳게 닫힌 문으로 들어섰다. 흙먼지를 뒤집어 쓴 채 나는 나의 성체로 돌아왔다. 조중구는 이미 몰락의 나락에 떨어져 있었다. 나의 귀환이 있기 전부터 그의 끝없는 탐욕은 이미 마을 사람들의 신뢰를 완전히 잃게 했고 빚더미에 앉아 병든 노인처럼 초라해져 있었다. 내가 돌아왔다는 소식에 그는 창백한 얼굴로 나를 맞았다. 그의 눈에는 7년 전 나를 내쫓았던 승리감 대신 공포와 비굴함, 그리고 패배의 절망감만이 가득했다. 그의 몰골은 이미 병든 노인 같았으며 그의 시대는 끝났음을 온몸으로 증명하고 있었다. 조중구 아저씨, 제가 돌아왔습니다. 이 집과 땅의 진정한 주인을 찾으러 아저씨께서 가져가신 모든 것을 되찾으러 말입니다. 이제 당신의 소유는 여기서 끝입니다. 서희야, 내가 정말로 돌아왔구나. 하지만 이 집은 이제 내 명의로 법적으로 되어 있는 것을. 명의요? 간도에서 피땀 흘려 모은 이 돈과 아저씨의 횡령과 문서 위조 사실을 증명할 이 증인들 앞에서 아저씨의 명의가 얼마나 효력이 있을까요? 아저씨의 탐욕이 얼마나 허망했는지를 이제야 깨달으셨을 것입니다. 당신은 스스로 무너졌습니다. 나의 목소리는 칼날 같았고 그는 저항할 힘조차 없었다. 내가 간도에서 피땀 흘려 모은 돈과 사들인 재산 증서, 그리고 조중구의 악행에 대한 증언들이 그의 탐욕이 얼마나 허망했는지를 증명했다. 그는 마치 사양의 망가처럼 비참하게 무너졌다. 나의 복수는 내가 직접 칼을 휘두르지 않아도 돈과 권력이라는 더 냉혹하고 합법적인 무기로 완벽하게 완성되었다. 나는 토지를 되찾았고 그 과정에서 단 한치의 감정의 사치도 허락하지 않았다. 나의 귀환은 마을의 충격이자 곧 희망이었다. 나는 즉시 최참판댁의 새로운 주인이자 평사리의 실질적인 지배자로 자리매김했다. 돌아온 이민혜는 나의 충실한 조력자가 되어 집안 살림을 다시 일으켰다. 그녀의 억척스럽고 따뜻한 손길은 텅 비었던 최참판댁의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녀는 나의 어머니를 모셨던 사람. 나는 그녀의 헌신에 감사했지만 나의 새로운 위치를 공고히 하기 위해 그녀에게도 철저히 주인으로서의 선을 지켰다. 질서가 중요했다. 한편 마을에는 새로운 시대의 표상인 이부사댁 도령이 등장했다. 그는 나에게 다가와 시대의 새로운 사상과 지식, 그리고 나를 향한 미묘한 감정을 드러냈다. 그는 서구 문명과 개화의 정신으로 무장한 유학을 다녀온 지식인이었다. 나는 그의 지성과 교양에 매료되었고 그에게서
내가 간도에서 얻지 못했던 세련된 지성을 발견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나의 냉정한 복수심을 잠시 흔들리게 했다. 저 사람은 길상에게서 느끼지 못했던 지적인 동반자일지도 모른다. 그는 시대를 논하고 나는 토지를 논한다. 그러나 나의 심장은 이미 길상과의 굴레, 그리고 복수라는 굳은 결의로 굳어져 있었다. 나는 그를 시대의 희망으로 보았으나 나의 운명은 그와 함께할 수 없음을 알고 있었다. 나는 길상과의 복잡하고 애증이 섞인 관계를 끊어낼 용기가 없었고 최참판댁이라는 무거운 굴레를 벗어날 의지가 없었다. 나에게는 이부사댁 도령이 상징하는 자유로운 미래보다 최참판댁이라는 과거의 무게가 더 중요했다. 평사리의 악이 조중구의 몰락으로 끝났다고 생각했을 때 나는 또 다른 어둠을 보았다. 인간의 밑바닥 모를 욕망이었다. 그것은 끊임없이 새로운 형태로 고개를 들었다. 이 땅은 끊임없이 나를 시험했다. 나는 재산을 완전히 회복하고 평사리의 질서를 세우기 위해 잠시 마을을 비웠다. 그 짧은 출타의 순간 어둠은 다시 고개를 들었다. 내가 없는 사이 조중구에게 동조했던 잔존 세력들이 습격을 감행했다. 그들은 나의 재산을 노렸고 길상에게 폭력을 휘두르며 위협했다. 그들의 눈빛은 탐욕과 절망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길상이 홀로 맞섰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나의 냉정함은 일순간에 무너졌다. 그는 나의 명령을 수행하는 하인이 아니라 나의 생명줄이었다. 길상은 나의 충복답게 단호하게 그들을 물리쳤다.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를 단숨에 제압했고 그들을 마을 밖으로 쫓아냈다. 이 사건은 나에게 평사리는 여전히 악과 탐욕이 꿈틀대는 위험한 땅임을 상기시켜 주었다. 나의 복수는 끝났으나 나의 투쟁은 계속되어야 했다. 나는 피를 흘리지 않는 전쟁을 영원히 치러야 했다. 나는 귀녀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진실을 알게 되었다. 그녀의 탐욕과 불행은 결국 그녀 자신을 욕정의 제물로 만들었다. 그녀가 칠성이와 김평산에게 이용당하고 결국은 파멸에 이르는 과정은 한 여인의 비참한 망가였다. 나는 그녀에게 동정심을 느끼지 않았다. 다만 그녀의 비참함 속에서 인간의 욕망이 얼마나 끔찍하고 반복적인가를 보았다. 그 욕망은 귀녀에게서 끝나지 않았다. 김서방댁을 중심으로 한 마을의 어두운 세력들. 그들은 조중구가 사라진 자리를 노리고 탐욕과 거짓으로 뭉쳐 나의 재산을 음해하려 했다. 그들은 나의 귀환을 인정하지 않았고 끊임없이 나의 정당성을 의심했다. 나는 그들을 냉정하게 심판했다. 나의 지배는 냉정함과 정의 사이의 날카로운 균형이었다. 나는 더 이상 착한 아씨가 아니었다. 나는 그들을 용서하지 않았고 단호하게 최참판댁 주변에서 그들을 몰아냈다. 평사리에 새로운 공포를 심어주었다. 그 공포는 나를 향한 존경과 두려움의 경계에 있었다. 평사리는 마치 바닥 모를 늪 같았다. 하나의 악당이 사라지면 또 다른 악당이 고개를 들었다. 나는 최참판댁을 되찾았으나 이 땅의 탐욕과 시대의 불안정은 결코 끝나지 않았다. 나는 이 늪에서 최참판댁이라는 고고한 섬을 지켜내야 하는 영원한 전투를 시작한 것이다. 나는 이 늪에 빠지지 않기 위해 더욱더 차갑고 단호해져야 했다. 이 집은 이제 나의 것이었지만 이 땅의 모든 고통 또한 나의 몫이었다. 내가 간신히 평사리의 질서를 잡았을 때 시대는 또 다른 형태의 재앙을 몰고 왔다. 인간의 힘으로 막을 수 없는 역병과 흉년이었다. 이 재앙 앞에서 나는 나의 권위가 얼마나 허망한가를 깨달았다. 돈도 땅도 이 죽음 앞에서는 무력했다. 서울서 온 손님들이 마을에 들어오면서부터였다.
그들은 새로운 문물과 사상을 가져왔으나 동시에 죽음의 씨앗을 가져왔다. 곧 마을에 알 수 없는 병이 돌기 시작했고 발병은 순식간에 평사리를 덮쳤다. 고열과 구토, 그리고 피를 토하는 증상. 사람들은 공포에 질렸고 마을은 순식간에 지옥으로 변했다. 최참판 때까지도 그 공포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하인들 몇 명이 쓰러졌고 나는 공포 속에서 단호한 명령을 내려야 했다. 길상아, 당장 사람들을 시켜 마을 어귀를 봉쇄하고 약재를 구해와라. 병이 퍼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 역병은 불길이다. 조금이라도 틈을 주어서는 안 된다. 공포는 이성을 마비시키고 광기를 낳았다. 마을 사람들은 병의 원인을 찾으려 했고 외부인이나 약한 자들에게 책임을 돌렸다. 사형이 자행되었고 무고한 이들이 병에 걸렸다는 이유만으로 몽둥이 세례를 받거나 마을에서 쫓겨났다. 병든 자는 죄인이 되었다. 나는 이 광경을 보며 인간의 악이 전염병보다 얼마나 더 무서운 속도로 퍼져나가는지를 깨달았다. 나는 최참판댁의 힘으로 질서를 잡으려 했지만 죽음의 공포 앞에서는 나의 권위도 속수무책이었다. 나는 무력감을 느꼈고 그 감정은 나를 더욱 고통스럽게 만들었다. 골목마다 사신이 지나다니는 듯했다. 매일 밤 곡소리가 그치지 않았고 시체를 실은 달구지들이 끊임없이 나루터로 향했다. 생과 사의 경계가 무너졌다. 삶은 덧없었고 죽음은 일상이었다. 나는 이 비극 속에서 길상과 함께 병든 이들을 돕고 약을 구하기 위해 애썼다. 나의 냉정함은 이 재앙 앞에서 잠시 무너졌고 인간적인 연민이 다시 고개를 들었다. 나는 토지를 되찾았으나 그 토지의 백성들은 죽어가고 있었다. 이것이 내가 되찾은 왕관의 무게였으며 나는 그 무게에 짓눌려 신음했다. 역병이 잠잠해지자 더 깊고 끈질긴 재앙인 흉년이 평사리를 덮쳤다. 이 땅은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 것인가? 하늘은 왜 이토록 우리를 벌하는가? 긴 장마 끝에 찾아온 버선등에 기는 햇살은 잠시 동안의 허무한 희망이었다. 나는 마을을 둘러보던 중 주막에서 늙은이를 만났다. 그는 이 모든 역병과 흉년이 시대의 징조이며 하늘이 조선에게 내린 벌일지도 모른다고 의조렸다. 그의 얼굴에는 오랜 고통의 주름이 새겨져 있었다. 아씨, 이 땅이 노했지라. 땅의 주인이 자꾸 바뀌고 사람들의 마음이 썩어 문드러지는데 정녕 그 주인들이 땅을 사랑하지 않으니 이제 하늘까지 벌을 내리는 것이지라. 최참판댁이라 한들 그 화를 어찌 피할 수 있겠소. 그의 덧없는 목소리 속에서 나는 이 비극이 단순히 자연재해가 아니라 망해가는 시대의 그림자라는 것을 깨달았다. 나의 냉정한 계산과 복수심만으로는 이 거대한 재앙을 막을 수 없었다. 나는 이 땅의 진정한 책임을 져야 했다. 토지는 단순한 재산이 아니었다. 그것은 백성의 생명이었다. 역병을 피해 도망쳤던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귀향했다. 그들은 굶주려 있었고 최참판댁의 구호에 의지하는 수밖에 없었다. 나는 그들의 여론을 의식했고 창고 문을 열어 최대한의 구휼미를 풀었다. 나의 행동은 냉정한 계산이었으나 동시에 마을을 지키려는 최참판댁 주인으로서의 책임감이었다. 이들을 살려야 나의 토지가 다시 살아날 수 있었다. 잠시 동안의 평화, 길상과 함께 나누는 뜬구름 같은 행복은 짧고 허무했다. 재앙은 계속될 것이었다. 그때 산속에서 수행하던 기인 우간이 마을로 하산했다. 그는 종교적인 메시지와 함께 구원의 희망을 설파했다. 그는 민중의 고통을 대변했고 사람들은 그에게 열광하며 구원을 갈망했다. 마을은 또다시 소동에 휩싸였다.
굶주리고 병든 사람들은 신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었다. 나는 그의 출현이 마을 사람들의 불안한 심리를 대변함을 알았다. 나는 그를 경계했으나 그의 말 속에 담긴 민족적인 염원과 새로운 세상에 대한 갈망을 외면할 수 없었다. 백성들은 굶주림과 질병 속에서 종교적인 구원이라도 찾으려 몸부림쳤고 나는 그들을 막을 수 없었다. 흉년은 더욱 깊어졌다. 먹을 것이 없어 사람들은 풀뿌리와 나무 껍질을 씹었다. 굶주림에 지친 이들은 마치 산송장처럼 거리를 헤맸다. 죽음은 이제 병이 아니라 굶주림의 형태로 닥쳐왔다. 마을은 절망에 잠겼다. 나는 창밖을 보며 읊조렸다. 동무 까마귀야, 너마저 굶주리지는 말아라. 최소한 너는 이 땅의 고통을 함께 나누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 나는 토지를 되찾고 복수에 성공했으나 그 토지는 이제 죽음과 고통으로 가득 찬 황폐한 땅이었다. 나의 복수는 완성되었으나 나의 시련은 이제 막 시작된 것임을 깨달았다. 최참판댁의 주인으로서 나는 이 모든 재앙과 고통을 짊어져야 할 숙명을 타고난 것이다. 이 땅의 여왕이 된다는 것은 이 모든 고난의 무게를 홀로 감당해야 한다는 의미였다. 나는 이 땅에 뿌리를 내려야 했다. 토지 일부 3건에서 최서인은 마침내 고향 평사리의 여왕처럼 귀환하여 조중구와의 대결에서 완벽한 승리를 거두고 최참판댁의 주인이 됩니다. 그러나 그녀의 앞에는 인간의 욕망이라는 바닥모를, 늪과 시대의 재앙인 역병과 흉년이라는 거대한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최서인은 이 모든 고통을 짊어지고 진정한 리더로 성장해야 하는 운명에 처합니다. 그녀의 복수는 끝났지만 그녀의 사명은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숙명의 무게, 나라를 잃은 자의 고독. 평사리로 돌아와 조중구를 몰아내고 토지를 되찾았을 때 나는 모든 싸움이 끝났다고 착각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나를 짓눌러왔던 복수의 짐을 벗고 이제야 비로소 이 광활한 땅의 진정한 주인이 되었다고 믿었지요. 하지만 나의 승리는 곧 역병과 흉년이라는 인간의 힘으로 거스를 수 없는 거대한 운명의 재앙 앞에 처참히 무릎 꿇었습니다. 땅은 뼈만 남은 시체처럼 메말랐고 골목마다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웠습니다. 나는 재산을 쌓았으나 내가 다스릴 백성은 굶주림과 병마 속에서 속절없이 쓰러져 갔습니다. 이 비극 앞에서 나는 냉철한 지배자의 가면을 쓸 수밖에 없는 피와 눈물마저도 말라버린 듯한 고독한 운명의 여인이었습니다. 굶주림과 두려움은 사람들의 이성을 집어삼켰습니다. 마치 세상의 끝이라도 온 것처럼 인간 본연의 정이 지나쳐도 미치는가를 나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역병의 증세는 잔인했습니다. 고열에 시달리다 까무러치는 이들, 온몸에 검은 반점이 돋아나 시커멓게 변해가는 아이들. 불과 얼마 전까지 쌀을 나누던 이웃들은 식량을 위해 혹은 병을 옮길까 두려워 서로를 의심하고 물어뜯는 짐승처럼 변해갔습니다. 가장 참혹했던 것은 가족의 외면이었습니다. 병든 가족을 외딴 움막에 유폐하거나 심지어 버리고 도망치는 비정한 일들이 매일 벌어졌습니다. 인간의 도덕과 윤리가 무너지는 아비규환 속에서 나는 나의 곳간을 열어 구휼미를 풀고 간도에서부터 알고 지내던 약재상을 불러 귀한 약재를 구하려 애썼지만 나의 모든 노력은 절망의 바다에 던진 돌멩이처럼 허무하게 사라졌습니다. 나는 이 혼란을 다스리기 위해 철저히 감정을 배제해야 했습니다. 단 한 번의 실수도, 단 한 번의 동요도 마을 전체의 붕괴를 초래할 수 있었기에 나의 판단은 단 한 치의 오차도 없어야 했고 나의 권위는 생존의 질서 그 자체가 되어야 했습니다. 그 순간
나는 인간 최서희가 아닌 운명을 다스리는 여주인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나의 심장에는 냉기가 돌았으나 그것이 모두를 살리는 유일한 방법임을 알았습니다. 이 절망 속에서 일부 어리석은 방골들이 나의 질서에 도전했습니다. 그들은 굶주림을 이기지 못하고 최참판댁, 고가는 최참판 가문만의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폭동을 일으키려 했습니다. 그들의 굶주린 절규는 마침내 최참판댁의 담장을 향했고 이는 마을 전체의 파멸을 부를 수 있는 위험한 불씨였습니다. 나는 그들을 막기 위해 나의 사악한 이성, 즉 냉혹한 현실 판단력을 사용했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자비로운 구휼이 아닌 엄중한 심판을 내렸습니다. 곡간을 탐내는 자는 모두에게 공포를 심어줄 본보기로 처벌해야 했습니다. 나는 그들을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본보기로 엄중한 처벌을 내렸고 나의 단호함은 사람들에게 공포와 존경 그리고 생존을 위한 복종을 동시에 심어주었습니다. 그들을 향한 개인적인 연민은 나의 심장을 갉아먹는 고통이었으나 나는 마을 전체의 생존을 우선하는 지배자의 숙명을 짊어진 여인이었습니다. 나는 그들의 원망과 뒷말을 감수하며 이 땅에 유일한 생존의 법칙을 세웠습니다. 그 고독한 무게, 즉 대중의 비난과 희생을 감당하는 짐은 오직 나만이 짊어져야 했습니다. 나는 악역을 자처했고 그 피로 이룬 질서만이 평사리를 지탱했습니다. 마을의 낡은 양반들과 지식인들은 이 비극을 두고 허망한 논쟁만을 벌였습니다. 그들은 역병을 하늘에 버리라느니 흉년은 왕실의 불찰이라느니 풍수지리설이 틀어졌다느니 하는 공허한 탁상공론에 매달렸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펜과 종이만 들려 있었을 뿐 흙을 만질 용기도 병든 자를 도울 실천력도 없었습니다. 그들의 지성은 현실의 참혹함을 외면한 채 당랑거철 격으로 시대의 수레바퀴 앞에서 미약하게 부서지는 사마귀의 행태를 보였습니다. 나는 그들의 논쟁을 들으며 쓴웃음을 삼켰습니다. 진정한 힘은 책이나 이론, 낡은 명분이 아닌 흙을 일구는 토지와 돈, 그리고 그것을 지키는 냉혹한 실행력에서 나온다는 것을 나는 간도에서의 생존을 통해 뼈저리게 익힌 몸이었습니다. 그들이 논하는 동안 나는 행동했고 나는 마을을 굶주림에서 건져내려 했습니다. 그들의 무능함은 나의 권력을 더욱 공고히 해주는 역설적인 도구가 되었습니다. 흉년에도 주석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권력을 잃어가던 낡은 양반들은 허세와 위선으로 술자리를 채웠습니다. 화려한 기생들의 노랫가락과 술잔이 부딪히는 소리는 마을의 고통을 비웃는 듯 했으나 그들은 이미 나의 손안에 있었습니다. 나는 그들의 술자리에 앉아 차가운 미소를 지었으나 속으로는 그들의 몰락을 앞당기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체면을 빌미로 그들에게 쌀을 팔고 고금리로 돈을 빌려주며 그들의 토지 문서를 야금야금 나의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의 탐욕과 안일에 의해 파멸의 길을 걷고 있었고 나는 그저 그 길을 조금 더 빠르게 인도했을 뿐입니다. 그들의 낡은 권위가 완전히 무너져야만 내가 세울 근대적인 질서와 경제적 통제력이 이 땅에 뿌리내릴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마침내 마을 사람들은 희망을 버리고 고향을 등졌다. 그들은 짐을 꾸려 떠나기 시작했다. 헐벗고 병든 땅을 뒤로 한 채 그들의 행렬은 끝없는 절망의 강을 건너는 듯 했습니다. 나는 그들의 뒷모습을 보며 눈을 감았습니다. 나 역시 12살의 간도로 도망쳤던 망명자였기에 그들의 발걸음이 얼마나 무겁고 비통한지를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그들은 희망을 찾아 떠났지만 나는 남는 자였습니다. 나는 이 땅을 지켜내야 했고 그들이 버리고 간 토지와 희망을 대신 짊어져야 할 숙명을 느꼈습니다.
나는 그들을 위해 토지를 확보하고 그들의 미래를 위해 이 땅을 풍요롭게 가꾸어야 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역병과 흉년의 그림자가 거칠 무렵 평사리를 덮친 것은 개인의 비극을 뛰어넘는 민족의 비극이었습니다. 나의 복수는 이제 조중구가 아닌 이 나라의 운명을 좌우하는 거대한 악과 맞서야 했습니다. 나의 싸움은 이제 토지 하나에 국한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역병이 휩쓸고 간 마을에는 황천의 삼도천을 건넌 이들의 흔적만이 공허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주인 잃은 꽃신과 농발 없는 장롱이 텅 빈 한옥에 자리하고 있었지요. 나는 그들의 빈자리를 채우려 노력했지만 내가 되찾은 이 토지의 무게는 너무나 무거웠습니다. 나의 토지는 나의 것이었으나 그 땅을 일굴 백성들이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나는 땅을 소유했으나 고독과 책임을 얻었습니다. 땅은 주인에게 희망을 주었지만 주인을 외롭게 만들었습니다. 혼란 속에서 난행, 즉 도적대의 출몰이 잦았고 평사리를 드나드는 과객들을 통해 바깥 세상의 소식이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서구 열강과 일본의 틈바구니에서 조선이 풍전등화라는 소식은 모두를 불안에 떨게 했습니다. 나는 그들의 이야기를 경청하며 다가오는 거대한 변화의 물결을 냉정하게 분석했습니다. 이 혼란을 잠재우고 백성을 지키는 것은 이제 관하나 낡은 왕실이 아니라 강력한 경제력과 의지를 가진 자의 몫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조선의 운명을 뒤흔드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을사보호 조약. 나라가 일본에게 주권을 빼앗겼다는 소식은 나의 모든 개인적인 승리를 허무하게 만들었습니다. 나는 토지를 되찾았으나 조국을 잃었습니다. 나의 개인적인 복수는 이 거대한 민족적 비통 앞에서 한없이 작아졌습니다. 조중구를 몰아낸 것이 무슨 소용인가. 나라 전체를 조중구 같은 탐욕스러운 외세에 빼앗기게 생겼는데 나라 없는 백성이 된 나의 운명 앞에서 나는 절망과 동시에 새로운 사명감을 느꼈습니다. 나의 모든 재력은 이제 조중구가 아닌 일본의 마수로부터 이 나라를 되찾는 데 쓰여야 했습니다. 내가 간도의 황무지에서 피와 땀으로 피눈물로 쌓아 올린 이 모든 부가 결국 나라 없는 백성의 것이 된다는 말인가. 조중구는 작은 악에 불과했다. 이 나라를 집어삼키는 거대한 악 앞에서 나의 복수는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진정한 시작을 고해야 한다. 나의 돈은 더 이상 나만의 것이 아니다. 이 땅을 되찾기 위한 무기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절망은 곧 희망으로 이어졌습니다. 음지에서 햇빛처럼 독립의지가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짓밟혀도 봄풀처럼 끈질긴 생명력으로 다시 돋아나는 민초들의 의지는 겨울나무처럼 꿋꿋한 나의 의지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나는 이 땅의 주인으로서 이 민족의 희망을 지키는 것이 나의 새로운 숙명임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남모르게 독립 자금을 모으고 뜻을 같이 하는 이들을 도우며 암울한 시대의 그림자 속에서 희망의 불씨를 지켜나갔습니다. 나의 삶이 새로운 방향을 향해 나아가던 그때 운명은 나에게 가장 피하고 싶었던 과거의 망령을 다시 데려왔습니다. 나의 숙명적인 비극의 증거인 그가 동학장수 구천이 평사리 근처에 나타났다는 소문은 나를 뒤흔들었습니다. 나는 길상에게 그의 추적을 명했고 마침내 그와 대면했습니다. 그는 초라하고 병든 모습이었으나 그의 눈빛은 여전히 광기 어린 열정과 슬픔을 담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에게서 아버지 최치수의 죽음에 얽힌 숨겨진 진실을 들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살인이 아닌 골마 터진 최참판댁의 비극적인 내막이었습니다. 그 진실은 나의 복수심을 잠재우는 동시에
나를 더욱 깊은 고뇌에 빠뜨렸습니다. 나는 그를 처벌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나의 가문의 수치이자 나의 태생적 비극의 증거였지만 나는 그를 용서하고 조용히 숨겨주었습니다. 그를 죽이는 것은 나의 어머니와 아버지, 그리고 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를 통해 나의 운명적 굴레를 스스로 짊어졌습니다. 그의 존재는 나의 비밀이자 나의 영원한 짐이 되었습니다. 9천, 당신이 돌아왔다는 것은 이 땅의 비극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당신의 죄는 내가 심판할 것이 아닙니다. 이 시대의 운명이 당신을 심판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최참판댁의 피 묻은 역사는 당신과 나 그리고 길상에게까지 뻗어 있습니다. 당신은 이제 나의 것입니다. 나의 영원한 굴레. 마을 오막살이의 소리꾼이 토해내는 민족의 한과 밤에 우는 여자의 울음소리는 나의 고독과 깊이 공명했습니다. 나는 그들의 슬픔을 들으며 나의 복수가 단지 개인적인 원한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그들의 한을 풀어주는 역사적 사명, 즉, 이 땅을 되찾아야 할 의무를 부여받은 것입니다. 그들의 슬픔은 나의 결의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오랫동안 떠나있던 상민 윤보가 강인한 독립의지를 품고 돌아왔습니다. 그는 나에게 독립운동의 의거를 위한 은밀한 지원을 요청했고 나는 주저없이 나의 재력을 내놓았습니다. 나의 돈은 이제 민족적 사명을 위한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었고 나는 토지의 주인을 넘어 이 땅의 모든 이들을 포용해야 할 나라의 어머니와 같은 역할을 자처했습니다. 나의 자금은 만주와 간도의 독립군에게 끊임없이 흘러들어갔습니다. 조중구의 악행은 결국 스스로를 파멸시켰습니다. 악은 악을 기피한다는 진리처럼 그는 자신의 탐욕과 잔존 세력 간의 불신 속에서 몰락했습니다. 나는 그에게 더 이상 복수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는 이미 시대의 퇴물이었고 나의 토지는 완전히 나의 질서 아래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나의 복수는 완성되었으나 그 자리는 곧 민족의 고통이라는 더 큰 짐으로 채워졌습니다. 나는 냉혹한 지배자이자 민족의 후원자로 우뚝 섰습니다. 하지만 나의 내면은 여전히 고독했고 나의 사랑은 이 거대한 운명의 무게를 견디고 있었습니다. 길상과의 사랑은 여전히 나의 유일한 안식처였으나 나의 무거운 숙명은 그 행복을 늘 위태롭게 만들었습니다. 나는 그에게서 결코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나의 하인이자 나의 주인이었고 나의 죄인이자 나의 구원자였습니다. 나는 그를 통해 인간적인 연민과 행복을 갈구했으나 나의 삶은 그 모든 것을 허락하지 않는 듯 했습니다. 나는 그에게서 소유를 확인하려 했고 그 소유는 나의 고독을 심화시켰습니다. 길상의 영혼은 자유로운 예술가였으나 나의 곁에서 그는 토지와 가문을 지키는 기둥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는 붓을 잡고 싶어 했으나 나는 그에게 돈을 세는 방법을 가르쳤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가냘픈 희망이 그네를 뛴다는 것처럼 위태롭고 불안정했지만 나는 그 끈을 놓을 수 없었습니다. 나는 그가 나를 떠나면 이 거대한 토지 위의 성이 무너질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의 곁에 머무는 것이 곧 나의 존재 이유였기 때문입니다. 을사조약 이후 희망을 잃은 수많은 사람들이 고국산천을 버리고 간도와 만주로 떠났다. 그들의 행렬은 끝이 보이지 않는 비극이었다. 나는 그들이 떠나는 모습을 보며 나의 토지를 지키는 것이 얼마나 고독하고 무거운 사명인지를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나는 남는 자로서 이 땅의 희망을 홀로 짊어져야 했습니다. 그들의 절망적인 비가는 나의 귓가에 영원히 남아
내가 이 땅을 떠날 수 없게 만드는 족쇄가 되었습니다. 나는 그들이 언젠가 다시 돌아와 이 땅을 딛고 설 수 있도록 나의 토지를 반드시 지켜야 할 사명을 부여받은 것입니다. 나는 돌아온다. 떠났던 그들이 다시 돌아올 때까지 나는 이 땅의 모든 슬픔과 희망을 지고 이 자리에 굳건히 서 있을 것이다. 나의 토지, 나의 운명은 이제 이 나라의 운명과 하나가 되었다. 나는 빼앗긴 자들의 희망이 될 것이다. 토지 일부 사건에서 최서희는 역병과 흉년을 겪으며 냉철한 리더로 완성되고 을사보호 조약이라는 민족적 비극 앞에서 새로운 사명을 부여받습니다. 그녀의 개인적인 복수는 이제 민족의 독립이라는 거대한 대의로 승화됩니다. 다음 편 박경리 작가님의 대하소설 토지와 함께 해주십시오.